보수적 색채를 가진 지향의 이 소위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에 그걸 자칫 잘못 운영하면은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념적 차이나 어떤 색깔 차이를 자꾸 제시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력과 그런 파트너십이 여기서부터 깨지는 것이죠. 즉, 시민사회 내부에서 균열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동안 제가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우리 김병환 교수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인상 깊게 좀 느낀 것은 아까 지속적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SDGs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둘 중에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사실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각에 따라서는 좀 추상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해석하는 그 입장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속 가능 발전을 좀 생태적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좀 더 이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개념적 합의의 어떤 그 틀을 사실 학계에서도 좀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이런 것을 유엔에서는 바로 2015년에 한 3년간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럼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압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좀 구체화시킨 것이 SDGs 2030. 여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5개의 P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평화와 파트너십. 5개의 P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17개를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을 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은 어느 환경 하나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7개의 다양한 분야가 결합이 되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어떤 공통의 그런 인식 체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속 가능 발전 그 자체는 개념이지 그게 어떤 달성할 과제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달성할 과제를 유엔에서는 2030으로 일단 연도를 명시했습니다. 인류에게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것인데, 2030년,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안에 이 과제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달성하지 못하면은 정말 대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 목표만 정해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지표를 가지고 이것을 과연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지 체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SDGs에서 2030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것은 정부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목표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택시도 뭐 나름대로 평택시의 여러 가지 입장에 맞춰가지고 목표치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2년 주기로, 저는 2년 주기로 권장합니다. 2년 주기로 체크를 해봐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즘 우리가 그 국민 건강 진단할 때 그 국민 건강 체크를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뭡니까? 2년에 한 번씩은 건강 체크해라 이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SDGs도 2년에 한 번씩 지속 가능성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을 그 차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지속 가능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분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데 우리 이응현 교수님께서도 혹시 우리 김병환 교수님께 질문 사항이나 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평택대학교와 우리 광주대학교가 함께 이렇게 좀 협력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늦게라도 인사를 아까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두 교수님 늦게 인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새 자주 뵙기도 하고 또 뵈면 뵐수록 또 반갑기도 하고 좋으신 말씀 항상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평택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명확한 정의를 좀 SDG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내려주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갖다 중요시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평택대학도 이렇게 그 행정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이제 운영을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환경 영역이라든지 그 경제 영역이라든지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평택 사회에서 SDG를 이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는 교수님이 계신 그 광주 지역에서의 이렇게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SDG를 이행하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으면 저희 평택에서도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이행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 또는 광주 지역에서 SDG를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이행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여러 가지 평택대학이 특히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대학으로서 굉장히 또 우리가 꼭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도 참 한편으로 정말로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1995년부터 광주의 그 지방의제 21 기구를 사실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도 이런 데에 대한 뭐 관심이나 어떤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 연구실이 그 사무국 기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제 21 사업을 시작했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무임금으로 그다음에 무보수로 사무국장 일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제가 대학에 제 연구실이 처음에 사무국을 하면서 연구자로서 또 행정에 뭔가 또 파트너로서 그런 것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오늘날에 이제 광주의 그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거의 약 25년 동안에 거기 그 일관되게 역할을 쭉 해오다가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제가 이제 상임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 사무국장이 직속 승진해가지고 상임회장 있으니까 출세했죠. 엄청나게 출세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4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푸른 광주 21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렇게 전환한 뒤로 저는 이제 광주 광역시 협의회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고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안 해도 제가 뭐 굳이 나서지 않아도 상당히 좀 시스템이 이제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좀 더 제가 이제 또 관심이나 좀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이고, 그 광주의 경우를 조금만 제가 이제 이 협력 체계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조를 이제 그 참여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히 그 광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완전히 오픈을 했습니다. 완전 오픈이란 말이 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좀 광주를 이해하시는 분은 광주가 이 약간의 그 진보적 시민사회의 그런 축이 상당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진보적인 세력이. 또 한편에는 그렇다 해서 그런 보수 세력이 없느냐. 보수적 색채를 가진 지향의 이 소위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에 그걸 자칫 잘못하고 운영하면은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념적 차이나 어떤 색깔 차이를 자꾸 제시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력과 그런 파트너십이 여기서부터 깨지는 것이죠. 즉, 시민사회 내부에서 균열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절대 시민사회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같이 해서 설령 입장이 다르더라도 협의 안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협의 안에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상대방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광주의 경우는 9 메이저 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9개의 주요 그룹이 공동회장으로 참여를 합니다. 공동회장으로. 그리고 그 참여하는 단체들이 약 100여 개 단체가 됩니다. 100여 개 단체가 초기에 완전 오픈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검증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즉, 이제 그냥 약간 페이퍼 그런 컴퍼니식으로 좀 부실한 단체들이 좀 자꾸 뭐 사업 비용을 좀 욕심내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약간의 검증을 거칩니다. 활동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단체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의 협의회가 1년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회 사업으로 매년 협의회 사업을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민간 단체들이 각 사업별로 간사 단체로 하나씩을 그것을 이제 전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단체와 행정의 해당 부서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파트너로 엮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제가 상임회장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민간 단체가 혼자 해서도 안 된다. 또 행정기관이 혼자서 알아서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사업의 구상 과정에서부터 3자 협의의 구조를 거쳐라. 시민사회와 행정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푸는 구조를 사업의 어떤 계획 속에다가 담아넣게 했고 그런 이제 사업들이 일정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그리고 일회성 사업은 안 된다. 한 번 하고 말 것은 하지 말아라. 최소한 5년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광주의 많은 사업들은 우리가 소위 이제 숙성이 된다 그러죠. 상당히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바톤 터치를 하게 하고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광주의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환 교수님의 진짜 주옥 같은 말을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특히 광주 지속협의 9개 그룹의 주요 그룹이 모두 다 들어와 있다는 것과 100여 개 단체가 처음에 다 활동했다는 모습에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현재 검증의 단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이름만 걸어놓고 회원들이 없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3자 협의 구조로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조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벤치마킹 할 만한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주신 거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누가 손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이필용 지원관님께서 지금 질문이 있으신데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청환 교수님하고 이응현 교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음소거를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7페이지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네. 코로나19와 SDG의 예, 각각 예. 세부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 오케이.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7번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좀 더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 생각이 좀 예, 들었는데 예,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좀 더 주요하게 봐야 될 네 가지 목표들이 이제 제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문제나 아니면 생산의 문제 또 예, 예, 예. 저개발 국가로의 어떤 그런 백신의 보급 또는 이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는 오히려 정말 17번의 문제가 좀 더 주요한 요소가 예, 되지 예.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 그림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좁게 보면은 SDG 3번의 문제로 보이지만은 이제 건강, 웰빙, 건강의 문제니까 좁게 보면은 보건, 건강, 의료 이런 부분의 문제로 보이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것이 바로 심각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나쁜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영향이 가죠. 또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빈부격차랄지 이런 것에 영향이 심각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환경, 사회, 경제 축이 함께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지 코로나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 그림은 그린 건데 아까 말씀대로 파트너십의 문제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개 목표가 있는데 파트너십이라는 17번의 목표는 사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독립된 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17번의 파트너십 목표는 1번부터 16번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그게 기본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번은 하나의 독자적인 목표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16개의 목표들이 얽히고 설키는 과정에서 그걸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17번의 파트너십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하나의 틀로서 파트너십이라는 틀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 백신 가지고 특정한 나라가 독점해서도 안 되는 거고 특정한 어떤 제약업체가 그것을 또 독점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파트너십이니까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이게 함께 힘을 모으면은 바로 이 코로나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필용 지원인간의 질문에 아주 바쁘신 와중에서도 아주 끝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사항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여러분이 하실 질문을 저희가 다 해드려서 그런가요? 자, 이제는 오늘 1강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런 강의의 내용을 갖고 질문도 주고받고 궁금했던 점도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김병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강의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해주셨는데요. 김병환 교수님께 혹시 또 질문하실 질문 또 남아있으신 거 있을까요? 네, 그럼 김병환 교수님께는 이쯤에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교수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반짝이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물러가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러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이창훈 교수님께서 저희가 일본 사례와 중국 사례를 유일하게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세계에서도 아마 유일할 거예요. 사례를 연구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이창훈 교수님께서 오늘 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주시면서 예, 국외 사례도 함께 소개시켜 주면서 마무리 말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오늘 첫 강의잖아요. 근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적인 학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죠? 첫 번째가 뭐였죠? 위험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위험이 무엇인가, 위험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발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죠. 그리고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속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도넛 경제를 또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또 플러스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텐데 김영환 교수님은 이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역사적 개념들을 1962년부터 도출해서 2015년까지의 SDG 합의 과정들을 조금 설명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될 부분이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당장 이해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P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앞으로 이제 진행할 과제들입니다. 도넛 경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회복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도 던지셨잖아요. 사실 이거 답은 굉장히 없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아까 김병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강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뭐 시민사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은 여전히 모호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모호한 게 어쩌면은 상호 토론할 수 있고 또 상호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명환 교수님은 이후에 다를 내용이지만 4가지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행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전략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양자가 합의될 부분이 있죠. 9개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함께 힘을 모으되 어떻게 연대성들을 높여나갈 것인가,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과 협동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게끔 장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법과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2차 강의, 3차 강의, 4차, 5차로 가면서 어떻게 기본 계획을 만들 것인가 함께 또 이행 계획을 만들 것인가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보고예요. 이행 실천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환류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만약에 수업을 또 들으신다라면 일단은 강의 자료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거기서 이번에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아까 5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5가지 학습 목표 그리고 주요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위험 사회론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죠? 지속 가능한 발전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죠? 동문학 경제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등등 또 SDG라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오늘은 이제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서 좀 노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나눠드리는 자료들 좀 요약 정리하시는 것,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꼭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어쨌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업을 좀 더 주체적이고 자기 통계적인 관점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꾸 숙제를 내준 것 같아서 다음에 수강생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좋은 말씀, 우리 이창원 교수님의 좋은 말씀 이어졌고요. 말씀하시죠.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이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선생님의 또 못된 모습이 나오는데 저기 우리 홍정인 씨 들리세요? 예. 우리 홍정인 씨 대학생인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깊어졌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느낀 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원래 교육을 듣기 전에는 좀 정부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래야 약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야 정부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실천적 과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왠지 교육과정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혼정인 학생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우리 함께 4명이서 함께 이렇게 토론 시간도 갖고 했었는데 조금 늦으셨습니다. 우리 김덕일 부회장님이시고 정책 자문위원이시죠. 이렇게 앞서 이렇게 강의 내용은 듣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수강생님들께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마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기 이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했네요. 그 지속가능발전대학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평택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내용 중에 평택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하실지 또 생각들을 하실지 그 생각들을 어떻게 잘 모아내실지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창원 교수님이나 이응현 교수님, 아까 김병환 교수님도 이제 참석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분들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는 이런 자리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정말 실사구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 또 우리 지금 사회에 간절히 요청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41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정말 늦은 시간에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 평택시가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6기 수강생분들께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뒤, 다음 주는 부처님 50날과 함께 겹쳐서 2주 뒤 5월 25일에 이 강의 있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제 옆에 바로 계시죠? 이창원 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사전의 자료는 문자로 이번과 같이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의 출석 체크는 6시 50분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결석이 많으면 수료증 안 드리는 거 알죠? 뭐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수료증이긴 한데 하여튼 안 드립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채팅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 한마디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참 왜 이렇게